앉아만 있어도 돈이 모이는 그곳, 세상에 하나뿐인 카페 빈센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카페 빈센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성유입니다. 와, 자, 빈센트님, 2023년 주식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올해는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저희 카페 빈센트가 2022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한 두 달 네. 좀 더 지났는데요. 2023년에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들을 모셨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손님을 이제 초대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어떤 분이 나와주셨나요? 네, 오늘 드디어 이분입니다. 드디어. 네, 분리분리 연분리. 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EBS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연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저희 빈센트를 위해서 이제 막 경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을 이제 보잖아요. 네. 그때 게스트분들 나오시면은 아, 내가 공부했던 이제 뭐 선생님 나오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늘은 네. 약간 연예인분 느낌.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저희 카페를 이제 계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라운지에 이렇게 저희가 네. 직접 왔는데 여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뷰가 너무 좋고요. 네. 사실 카페 빈센트가 저희가 이렇게 자판을 깔아놓고 네. 전문가들을 모시는데 오늘은 저희가 한번 신세를 지려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연말에는 여기가 좀 한가해요, 그래도. 네. 지금 이제 보통 평일에는 이렇게 또 차 있을 때도 있는데 네. 연말에 이제 이런 미팅들이 없다 보니까. 아, 그래서. 날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오늘 어쨌든 저희 이제 빈센트에 나와 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사실 오늘 저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좀 한 분이 오셨어야 되는데 단독 게스트가 되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기왕 뭐 혼자 또 나오게 됐으니까 이제 저만의 그러니까 이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도 뭐 전문가지만 저도 많이 틀리고 뭐 사실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의 좀 생각과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시청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공감 가는 게 있으면 공부해보시고 또 아니면 아니라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좀 하나라도 얻어가시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연승환 이사님께서 겸손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연분리를 사랑하는 또 연분리가 바라보는 이 종목과 섹터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3년이 시작했기 때문에 어디에 나가서 어떤 뷰를 낸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이거든요. 오늘 여미선님의 또 용기를 발돋움해서 저희도 한번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은 이제 2023년 주요 섹터별 전망과 투자 전략을 이제 세워보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지금 이 시국에 이 섹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반도체입니다. 아하. 네, 사실 반도체라는 것이 한국 경제 구조상 매우 중요한 섹터이기도 네. 하고 한국 산업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가 살아야지 2023년 우리 주식시장도 긍정적인 빛이 날 네. 거다라는 것이 자명한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3대 메모리 기업 중 하나죠. 마이크론이 최근에 실적이 크게 악화됐어요. 네. 또한 고용시장에 큰 조정도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가 살아나야 이제 우리나라도 사는 거고 증시도 살아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 연말 돼서 증시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개별 기업이 아무리 올라가 봐야 주식시장이 좀 오르질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제 그 마이크론도 언급을 했지만 물론 좀 이거는 새겨들으셔야 될 거예요. 마이크론 CEO는 원래 좀 약간 낙관론자예요. 제 IR을 보면 되게 좀 약간 톤이 긍정적이에요, 항상. 근데 이번에도 그게 보였던 게 뭐라고 했냐면 회계 연도가 좀 달라요. 12월부터 2월이 또 2분기예요. 내년 2분기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12월에서 2분기 여기 그러니까 2월까지입니다. 2월까지가 재고가 피크 같다. 그러면 이 재고가 피크라는 얘기는 우리 한국 애널리스트 예상보다 훨씬 빠른 거거든요, 지금. 보통 이제 그 한국 애널리스트 분들 예상은 4, 5, 6월, 여기 2분기하고 늦으면 3분기, 여기가 재고 피크 치고 돌린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마이크론 CEO는 이제 2022년 12월부터 2월이죠. 여기가 이제 23년 2분기인데 거기는. 네. 거기가 재고 피크다. 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이 맞으면 지금 적극적으로 사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반도체 재고가 준다는 건 이제 가격이 올라갈 일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안 믿어요. 그래서 그날 마이크론도 주가 빠져버렸고, 맞습니다. 하이닉스도 외국인 매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신저가를 내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마이크론 CEO의 의견대로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장의 대체적인 예상은 뭐냐면 3분기부터 좀 터닝할 것 같다. 이게 중론입니다. 근데 보통
이 주가가 6개월 선행하거든요, 보통. 이게. 그래서 아직은 조금 빠른 시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좀 못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3분기에 사실은 좋아진 게 진짜 맞다면 사실 지금 사야 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결국 시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제 왜 자꾸만 주저주저 하냐면 올해 내내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올해 하반기엔 좋아지겠지 이랬는데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반도체 사이클 이제 옛날과 이게 똑같나? 약간 이제 의문부호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잘 안 맞기 시작한 거예요. 재고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쌓였고 그래서 좀 상당히 어렵지만 어쨌든 3분기에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좀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중국이라는 변수가 갑자기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요. 중국이 1월 8일부터 23년 네. 1월 8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입국자 해제를 그러니까 격리하는 해제? 거 해제하겠다. 그럼 방역 규제가 이제 다 풀린 거예요, 사실상. 그렇네요. 100% 풀린 겁니다. 네네. 그리고 확진자는 늘겠지만 춘절 지나고 나면 아마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부터는 중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좀 될 거예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못 샀던 거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도체 수요에도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2분기에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유통사들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재고 축적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실제 수요는 3분기부터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좀 어쨌든 내년에 중국 때문에라도 조금은 좀 회복되는 시그널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내년에는 어쨌든 공급은 많이 줍니다.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은 일단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내년에 D램 그 공급 증가율이 1%밖에 안 돼요. 그 역사상 거의 최저입니다. 공급 증가율이 낮은 적이 없는데 예. 왜냐하면 삼성은 공급을 안 줄여도요.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줄여버립니다. 지금 자기네들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재고를 줄이고 낸드가 한 7% 정도인데 근데 수요는 두 자릿수 이상이에요. 증가하는 게. 어쨌든 전망은 그래요. 근데 상저하고로 대부분 보거든요. 그렇게 근데 어쨌든 그런 D램 재고 그러니까 이 공급 증가율이 예상한 것처럼 크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삼성이 갑자기 뭐 우린 증설하겠다 뭐 이런 것만 정말 아니라면 뭐 이게 순서적으로 내년 3분기에 반도체 업황이 터닝하는 거는 좀 확률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이제 내년에 또 지금 이 유동성을 봤을 때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이 꺾일 때 항상 반도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반도체 주가 안 좋습니다, 항상. 근데 아시겠지만 너무 긴축을 세게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적어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긴축은 좀 완화되거든요. 분명하죠. 왜냐하면 내년 늦어도 5월이면 이제 미국은 긴축 기조가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리오프닝해서 이제 네. 부양책 더 쓸 거고 우리나라도 뭐 한두 번 더 올릴 건 같은데 여기서 한 두 번 정도 올리면 이제 금리 인상 기조 어느 정도 끝나고 뭐 이건 어느 나라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유동성은 지금 유동성은 줄잖아요. 근데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그건 끝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반도체한테는 결코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내년 하반기 반도체에 좀 좋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뭔가 올해 뭐 전쟁 터지고 뭐 중국 셧다운되고 이런 게 또만 안 나온다면 네. 반도체는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3분기에 이렇게 좀 예상을 일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염승환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쭉 보면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의 턴어라운드에 네. 대한 전망보다 그 마이크론 CEO가 좀 더 앞당겨져 있잖아요. 네, 앞당겨져 있죠.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 중에 삼성전자는 사실 줄이지 않았는데 네. 2등 기업과 3등 기업의 아픔이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상당 부분 D램 재고를 줄여놨는데 그럼 턴어라운드 되면 역시 수혜는 삼성전자가 가져갈까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안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CEO들이요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업황이 지금은요 적자가 나도 욕은 안 먹어요. 왜냐면 하이닉스 잘못이 아니에요. 마이크론 잘못도 아니고 삼성의 잘못도 아닙니다. 근데 어떨 때 욕을 먹냐면 업황이 살아났는데 이게 못 쫓아갈 때가 있어요. 이게 많이 줄여놨는데 업황 좋으면 이게 확 수요가 늘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줄여놓은 업체들은 삼성을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공급을 뒤늦게 쫓아가야 되는 삼성은 줄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걸 줄이는 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CEO 입장에선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나중에. 같이 안 좋을 때 욕을 안 먹거든요. 근데 이제 줄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줄이면 지금 적자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지금 하이닉스 적자 최대 지금 5조 이상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냥 버티기 들어가면 사실 3사가 다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1등이기 때문에 또 삼성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라인 조정은 일부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감사 의견을 발표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감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삼성이 여기서 증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 3등 업체한테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긴 하지만 삼성이 어쨌든 지금 1등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실 삼성이 점유율을 올해 좀 많이 잃었습니다, 사실. 디램도 그렇고 낸두도 약간 뺏겼거든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감산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지금 그런 이유들 때문인데 좋아지면 당연히 삼성이 가장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이런 건 보셔야 되는 게 그 만약에 디램 오팡이 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확신이 들면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올라가요. 오를 땐 그 당시에.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거의 100% 디램. 메모리니까. 네. 근데 삼성은 약간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 여쭤보려 했거든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눈이 반짝반짝 거려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 투자 전략은 사실은 지금부터 계속 분할 매수 전략이 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년에 좋아질지 뭐 내후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의 문제지 반도체 사이클은 항상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돌아와요. 그래서 공급을 줄이고 언젠가 수요는 돌고 그리고 금리는 언젠가는 지금 이대로 유지는 안 됩니다. 뭐 24년에라도 인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유동성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PBR 밸류에이션을 많이 쓰거든요. 이 반도체는 왜냐면 적자도 나니까 PER은 밸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밴드를 보면 삼성이 호황기 때가 2배까지 가고요. 이 위기 때 이게 평균 밸류를 내보면 1.1배까지 떨어진대요. 근데 지금이 23년도 그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PBR 계산을 하면 지금이 거의 1.1배 수준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거의 그냥 바닥이라는 얘기죠. 최바닥. 그래서 지금 최저 바닥의 좀 밸류에이션을 지금 삼성전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려도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버티시거나 오히려 분할로 매수를 할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염승환 이사님한테 제일 먼저 반도체를 여쭤봤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21세기 쌀이자 네.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산업이 없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2023년이지만 또 6개월 아니면 9개월 뒤를 보면 정상 상태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네.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를 좀 여쭤봤었고요. 자, 이번엔 플랫폼 업종을 좀 볼까요? 네. 자, 이 플랫폼 업종은 이사님 이런 게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판이 바뀌었다. 아, 예. 예전에는 이 효율성에 대변되었던 플랫폼 업종이 상당히 각광받았다면 이제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회복력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플랫폼을 좀 다시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주가 보면서 어떤 수식어를 붙여놔도 플랫폼이 주도주가 되긴 힘들 것 같아요. 옛날처럼. 왜냐하면 세상이 진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 전에 10년간 저금리 시대였잖아요. 네. 저물가. 물가 못 오르니까. 그럼 너무나, 그때는 플랫폼이 돈을 많이 벌 때는 아닌데, 어쨌든 자금 조달하기 쉬웠죠. 쉬웠고, 아니, 당연히 이 고밸류 기업들한테 무한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부여했죠. 네. 그리고 성장 초기니까 막 확장할 때 밸류가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PER이 1000배를 가도요. 뭐 사람들 신경도 안 씁니다. 뭐 성장하잖아. 적잖아도 괜찮아. 이런 식인데 그게 이제 좀 약간 바뀌려고 하는 그런 국면에서 왜냐하면 그때 미중 무역 분쟁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망 이슈가 그때부터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찰나에 갑자기 코로나 터지니까 이게 한 번 더 당겨버린 겁니다. 그때는 플랫폼 이제 또 아예 그냥 독주 체제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공장 가동은 안 되고.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밑으로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풀린 유동성이 흔히 뭐 BBI즈로 가버렸죠. 그때 이제 대표 기업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미국의 빅테크 일로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엔 저는 좀 치명타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좋았는데 너무 이제 오버밸류가 생겼고 그냥 이게 또 5년, 6년에 가야 될 걸 2년에 그냥 한 번에 압축해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이 생긴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제 이 고물가 시대가 오고 이제 고금리로 가니까 이제 못 버팁니다, 밸류가.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꼭 뭐 기업이 나빠서 이거보다도 일단 첫 번째가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제 예전처럼 높은 밸류를 부여하기 되게 힘들어졌고요. 이거는 네이버,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죠. 뭐 미국의 페이스북도 지금 엄청 빠졌죠. 넷플릭스. 흔히 말하는 뭐 팡 기업들이 다 정말 곤두박질이죠. 애플 빼고는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저금리가 다시 올까? 몇 년 안에.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다시 또 뭐 제로 코로나,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런 사건이 생겨서 연준 의장이 안 되겠다, 제로 금리 다시 가자 이러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는 몇 년 안에 오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높은 금리와 물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플랫폼 전성 시대는 좀 저는 일단 종료됐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일례로 제가 넷플릭스를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돈 잘 벌잖아요, 여전히. 왜 못 가냐면 더 이상 가입자가 안 늘어납니다. 아. 이게 문제예요. 근데 돈은 버는데 인구를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미국 그쵸. 사람 어떻게 더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이 예. 두 개 가입할 것도 아니고. 카카오도 똑같아요. 5천만 인구 다 씁니다. 그럼 여기서 5천만 원 더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해외로 가요. 넷플릭스 똑같아요.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아시아. 근데 이거 성과 내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카카오, 네이버도 이제 해외 쪽으로 웹툰 잘하고 있어요, 사실. 뭐 피코마라는 웹툰 플랫폼이 일본에서 뭐 1위 했더라고요. 근데도 주가 못 오릅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성과 확인. 그리고 네이버의 그 최수현 대표이사가 이번에 와서 M&A를 했는데, 저는 M&A 성공력을 떠나서 안 할 수는 없었다고 봐요, 사실은. 미국의 그 중고 플랫폼인가요? 네네. 그거 인수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공이냐 실패 여부는 2, 3년 지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더 사이즈를 키우기 어려운데 경기가 좀 둔화되니까, 이 기업들의 특징은 또 광고 기반이에요. 광고 매출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가 커지니까, 야, 이거 이제 성장주야, 얘는 가치주야. 이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으로 가면은 높은 밸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야, 이게 아니라 2차 전지 이렇게 성장하고 주변 성장 기업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수급은 쏠려요, 그쪽으로 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저도 올라가기 좀 바라지만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과거와 같은 주가 상승이 나오기는 쉽진 않다. 향후 몇 년간은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카카오는 제가 쓴소리 되게 많이 하는데 주주 가치가 되게 안 좋아요. 이 밸류에 네, 그것도 네. 들어가거든요. 네. 너무 그래서 계열사를 무너뜨리시고. 네. 또 내년에 아마 상장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보여줬잖아요. 아, 그쵸. 거기 회장님이 그냥 예. 큰맘 먹고 합병을 했는데 네.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가 그렇죠. 오르죠. 네. 카카오도 그런 좀 결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주주들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업종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사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업종의 시대적 변화가 요구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모두의 반도체랑 여쭤봤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자, 플랫폼 산업이 아예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성장에 대한 재고는 다시 한번 나타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꼭 네이버 카카오가 아니더라도 플랫폼 안에서 구조조정이 끝날 텐데,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구조조정이 끝나도 역시 플랫폼은 좀 어려워질 것 같다.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제 만약에 구조조정이 돼서 이 시장 파일 더 가져간다면 이번에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그 우리나라만 좀 봐도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서 거의 이제 쿠팡이 앞서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전쟁 중이긴 한데 점점 G마켓이 좀 밀리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제 독보적인 회사가 되겠죠. 되면 당연히 또 높은 밸류를 받겠지만, 근데 예전처럼 무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쿠팡이 막 확장하던 시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끝나서 세상을 이렇게 확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가 어쨌든 구조조정이 살아남아서 지금 마이크론까지 3사가 독점하잖아요. 네. 그런다고 해서 얘네를 PR을 옛날처럼 막 100배는 못 줘요. 고성장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전과 같이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년 그 코로나 시기까지 밸류를 높게 주던 그 시기는 전 사실상 좀 끝나가는 게 아닌가. 안 그러면 이 기업들이요, 또 다른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밸류를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네, 새로운 먹거리. 그래서 지금 해외로 가는 건 저는 좋은 전략인데, 그거 확인은 진짜 몇 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망도 할 거고 또 희망도 가지신 분도 계시겠죠. 네네. 그래서 인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네이버 카카오 가치가 어디 간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나라 어쨌든 독점 기업 그쵸,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여기서 성장 안 나오면요, 나중에 통신주처럼 될 수 있어요. 아. 돈은 진짜 잘 벌어요. 누구도 경쟁도 못해. 누가 경쟁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밸류를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아하. 그거는 네이버 카카오 경영진이 저보다 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 필요하다. 아.
이런 좀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플랫폼주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 K 콘텐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글쎄요 좀 뭐 정말 드라마틱한 수익을 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 K 콘텐츠도 이제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다 노출이 돼가지고 좀 새롭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징어 게임 그때가 정말 가장 좋았을 때인데 네. 그때는 우리나라 그 오징어 게임이 나오기 전만 해도 야 넷플릭스에서 어쨌든 인기 많아 아시아에서 인기 많았는데 해외에서 인기 끌 거라고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이제 히트를 치고 나니까 거기 넷플릭스의 이제 생각도 바뀐 것 같아요. 한국은 가성비가 진짜 좋구나. 돈도 적게 주는데 대박이 나니까. 그리고 올해 나왔던 한국 드라마가 되게 많잖아요. 넷플릭스. 그 우영우도 있었고. 그렇네요. 근데 그 많은 드라마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이 서구 선진권에서 항상 이 탑10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기염을 통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우리나라 드라마 콘텐츠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사실 뭐 디즈니도 있고 애플 TV도 있고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확장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아이디어를 모르시는 분이 지금은 없어요. 예,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서로 뭐 가져가려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아이디어들이 이미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에 조금씩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항상 이게 그 뭐 저도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항상 가장 밸류가 높을 때가 언제면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거든요. 잘 작년에 모를 때. 메타버스가 그랬어요. NFT가. 아.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뭔가 이게 새로운 게 있는데 위메이드가 돈을 번 거예요. 그 무한 밸류를 줘버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돈 잘 벌어서 유지했으면 유지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사고가 너무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됐던 건데 근데 K 콘텐츠는 그건 아니죠. 돈은 버니까. 네. 근데 이제 새롭진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나온 사실 퍼즐이 중국 시장이 열리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 지금 열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가 한번 확 올라갔거든요. 중국 한한령이 이제 해제되는구나. 근데 아직은 완전 해제는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중국 한한령이 완전히 풀리려면 그 중국 가서 우리나라 누가 됐건 간에 한 분이라도 가서 콘서트를 해줘야 됩니다. 콘서트를 해야 진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공연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의 OTT가 막 이 틀어주고는 있는데 그건 사실 좀 제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는 중국 이슈는 좀 남아 있으니까 업사이드는 좀 남아 있는데 다만 이 많은 아까 말씀드린 가장 핵심은 세계적인 OTT 회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이제 사가고 이런 건데 이런 이슈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서 아주 높은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다. 사실 작년이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중소회사 중에 드라마 잘 만드는 제작사들은 조금 시총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소 제작사 중에서 현금 흐름 좋고 하는 기업들은 혹시 주가가 좀 흔들릴 때 담아놓고 그 갑자기 뭐 드라마 한 번씩 히트 칠 때 그때 좀 타시고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이게 섹터는 아니에요. 되게 힘들어요. 매매하기도 되게 까다롭고 하니까 좀 트레이딩 개념 정도로만 저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K 콘텐츠 얘기가 나와서 네. 말인데요. 사실 이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구의 자본이 결국 아시아를 강타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K 콘텐츠가 지금 선두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초중학교, 중학교 때쯤 되면 대부분 홍콩, 홍콩 노안에 네, 홍콩 영화물이 많았죠. 전 세계를 사실 제패했었잖아요. 네. K 콘텐츠가 홍콩과 좀 달리 갈 가능성이 있나요? 왜냐하면 홍콩하고 똑같이 간다면 이제 홍콩 영화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 저는 이제 이게 오래 갈 거로 좀 봐요. 유지는 될 거로 보는데. 네. 왜냐하면 홍콩은 장르가 르와느물이에요. 아시죠? 그 영웅 약간 영웅 본색이나 그러니까 장르가 너무 좀 편중돼 있다고 한정돼 해야 되나? 있었다. 네. 그러니까 거의 그 우리나라로 이제 따지면 약간 이제 노시는 분들 나오셔가지고 어둠의 네, 이야기들. 어둠 세계. 근데 거기 로맨스 같은 것도 이제 거의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이제 그렇죠. 르와느물에 로맨스를 로맨스. 엮어. 예.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장르가 그냥 무한대예요. 뭐 그러네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장르는 어디 어떤 장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전 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유지가 되냐면 이 우리나라 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가는 이 장르 기반이 대부분 웹툰 비즈니스예요. 맞아.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연결이 돼요. 근데 웹툰은 정말 이 주제 자체가요.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무궁무진해요. 제가 뭐 전혀 모르던 그 장르까지. 맞아요. 근데 그거를 다 웹툰을 뭐 영화를 한다던가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드라마를 했는데 반응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웹툰 이거 이번에 또
재벌집 막내 아들 완전 히트 쳤잖아요. 그러니까요. 웹툰보다 더 히트 쳤잖아요. 근데 정말 기발한 그 주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편중된 장르면 이게 나중에 실증 나거든요. 나중에 르와느가 저는 좀 안 됐던 이유가 이제 나중에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사실. 비슷비슷해요. 나오는 배우도 똑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상해진 건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배우들도 정말 많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에 저는 콘텐츠는 뭐 높은 매력을 떠나서라도 좀 유지는 할 수 있다. 홍콩보다는. 네, 저는 그래서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예전에 그 하나증권의 이기훈 애널리스트가 네네. 자기 보고서에 썼던 걸 하나. 제가 예, 네네. 봤던 건데 저도 그걸 공감하는 게 우리나라 콘텐츠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요. 지금 마지막 남은 퍼즐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시장 같아요. 이걸 애니메이션. 뚫어야 돼요. 그, 왜냐하면 그 강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일본은 애니메이션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될까요? 그 뭐죠 그 비멸의 칼날이라는 그 웹툰 알아요. 있거든요. 네. 그 이제 거기 단행본 나왔는데 저도 읽어보니까 비멸의 칼날이 이제 단행본으로 나와서 대박이 났는데 그게 한 단계 더 이 대박이 난 게요. 그걸 애니메이션 영화로 영화로? 네, 시리즈 TV 시리즈 만들었는데 그게 공전의 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단행본까지 잘 팔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일단 웹툰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피코마에서 1등하고 있습니다. 웹소설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 애니메이션화를 해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이 새로운 시장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밸류가 한 번 더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즘에 웹툰 관련주가 약간 올라간 것도 그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좀 그거 아닌가. 그거까지만 해주면 진짜 이제 거의 세계 1등 하는 거죠. 아. 음.